이번 특별 콜로퀴엄은 우리말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5분여가 지났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7분인데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케이트 학술대회 특별 콜로퀴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김혜영입니다. 네. 이번 콜로퀴엄 주제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어교육이라는 요즘 가장 많이 자주 언급이 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약 100분 동안 토론과 패널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돼서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자주 열리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저희 분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영어 교육의 전망은 어떨 것인지, 또 영어 교육 연구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널로 굉장히 어렵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제 옆에 계신 네이버 자동 통번역기 앱, 자동 통번역 앱이라고 부르면 되죠. 네, 파파고, 여러분들이 파파고로 잘 알고 계시는 파파고 팀의 리더이신 김준석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명대학교 박명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송은정 연구원님은 지금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교대 신동광 교수님이십니다. 네, 배재대 조영호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콜로퀴엄을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100분인데요. 파트 1은 저희가 30여 분 동안 영어 교육 관련 신기술 발전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럼 이 현재 동향에 따른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영어 교육의 미래 전망, 또 영어 교육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60분간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또 다른 말로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정보사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아주 저희로서는 굉장히 모호한 얘기에 불과한데요. 제가 이 콜로퀴엄 맡게 돼서 저 인터넷에서 키워드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그랬더니 항상 조금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직업 변화, 네, 직업의 소멸 이런 표현, 또 변화, 그리고 또 이것이 축복일 것인가 재앙일 것인가, 네, 이런 표현, 또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불허하다. 네, 모 대선 후보가 또 예측 불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래의 역량은 굉장히 다른 역량일 것이다.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융합의 시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면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에 의해서 이제 변화하는 사회, 영향을 받는 사회인데요. 그 신기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그리고 네, 로봇과학,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네, 가상현실, 컴퓨터 클라우딩, 3D 프린터 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영어 교육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로서는 아마 이 정도의 기술들이나 관련된 어떤 응용 제품들이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음성 합성이나 음성 인식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과 가장 밀접이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 음성 인식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은 또 그거의 응용 번역기 등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역시 이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기계학습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를 통한 응용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연구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 챗봇 같은 것들이고요. 또 AI 비서, 네, 그리고 이제 VR, AR로 하는 가상 체험 등이 우리가 영어 교육과 그래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고 내지는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수개월 동안에 인터넷의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하고 영어에 관련된 제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영어의 교통 사라진다. 네, 영어 선생님 역할하는 AI 선보여. 네, 대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 구글, 인공지능, 번역 시장 정면 승부. 네. 영어 공부 필요 없는 시대 곧 온다. 네. 자동 번역 쓰면 되는데 외국어 공부할 필요 있나요? 네, 이런 제목들이 나온 것을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론이나 이 매스컴에서 어떤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과연 영어 교육의 위기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순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파고를 통한 인공신경망 번역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김준석 선생님 발표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서 파파고 번역 앱을 만들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저는 사실 뭐 영어를 잘 못하고요. 토익이 800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통역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많이 이슈화되고 그 중에서도 자동 통역기, 기계 번역이 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단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냈을 때 사람이 얻는 베너핏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많은 어떤 번역 결과물 그걸 가지고 기계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 다른 어떤 AI 영역에 비해서 좀 빨리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 통역, 기계 번역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관광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 자동 번역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파파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 통역 앱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동 통번역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분위기,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뉴스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3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 원래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못 쓰게 막아놨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국민들도 원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원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열어주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AI가 적용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라는 설문에 자동 통역 번역이라고 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4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야후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번역 서비스를 했는데 어제부로 서비스를 내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5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기계 번역기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방법과 다른 어떤 아키텍처로 기존 방법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얼마 안 돼서 구글에서 페이스북보다 더 좋은 또 기술이 나왔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인간의 수준을 언제쯤이면 기계 번역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AI 이제 세계 유명한 AI 학회에 논문을 쓴 연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있는데 언제쯤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기계 번역은 8년 후라고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플리토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쪽은 그 휴먼 트랜슬레이터가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이제 빨리 번역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에도 기계 번역이 적용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 분야가 어떤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번역 기술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이고 또 잘 적응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 야후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데는 품질이 높아져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번역기 예외적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기계 번역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기계 번역기는 한 10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때는 SMT라고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통계 기반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기존 SMT의 일부 혹은 뭐 리스코어링 할 때 일부적으로 쓰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방식의 기계 번역 기술이 나왔습니다. SMT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어떤 단어나 몇 개의 단어가 뭉쳐진 프레이즈라는 것에 대한 모든 대역 후보들을 나열하고 그 대역 후보들은 다 각각 확률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역 후보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패스를 찾는 길찾기 문제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패스를 찾으면 그 결과가 번역 결과인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방식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단어나 프레이즈 기반의 대역어를 나열해놓고 찾는 거니까 그 프레이즈를 넘어서는 어떤 의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모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 굉장히 이상한 어색한 번역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 방식의 NMT라는 기계 번역 기술이 나왔고요. 이거는 문장 전체의 정보를 어떤 그 의미를 모두 담는 어떤 숫자의 나열,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 벡터로부터 타겟 문장을 생성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들어오면은 그 문장을 잘 나타내게 벡터 형태로 인코더라는 부분에서 변환을 시키고 이제 벡터가 만들어지면 그걸 문장 벡터라고 하는데 그 문장 벡터를 디코더가 열심히 타겟 언어로 생성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장 전체의 정보가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번역, 뭔가 문맥을 반영하는 번역 결과가 나오고요. 수많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번역 결과물 학습 데이터로부터 인코딩을 잘 시키는 방법, 디코딩을 잘 시키는 방법을 기계가 학습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T와 차이점을 보면은 번역의 단위가 프레이즈에서 NMT는 문장 전체, 그리고 모델은 이제 SMT 같은 경우에는 대역어랑 그 확률, NMT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떤 인공지능망의 모델 파라미터들. 그 번역 방식은 SMT는 길찾기, NMT는 문장을 잘 인코딩 시키고 그 인코딩된 결과로부터 잘 디코딩 시키는 방식으로
특징은 SMT 같은 경우에는 뭐 디버깅은 쉽지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어나 프레이즈 경계에서 어색한 번역, NMT는 문장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SM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역 결과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번역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품질 평가를 해봤어요. 품질 평가는 뭐 자동으로 어떤 매트릭을 뽑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에게 의뢰해서 한 5명 정도 평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값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한국어 둘 다 기존의 SMT가 한 30점대였다면 NMT는 그 60점 뛰어넘는 2배 이상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써보시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 체감할 수 있는 품질이고요. 이제 이 60점대에서 현재 이제 좀 더 믿고 쓰려면 8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점대에서 80점대로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더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확보하고 그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계 번역기가 들어간 서비스이고요. 마지막으로, 파파고는 작년에 나온 자동 통역 앱이고요. 그 전에도 네이버나 라인에서 기계 번역기가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잘 못 찾아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통역 앱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음성 합성, 뭐 문자 인식 같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NMT라는 새로운 방식의 기계 번역기가 파파고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십니다. 현재 한 600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아 쓰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베타 서비스였는데 다음 달 7월 19일 날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200자 제한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5,000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늘릴 예정이고요. UX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PC 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만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API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계 번역이 자동 통역이 교육에 사용되는 예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독일어로 강의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예가 있고요, 교육에.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뭐 V앱이라든지 뭐 다양한 라인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에서 번역기가 활용되고 있고요. 네이버 이외에도 뭐 스카이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데서 화상 통화할 때 번역,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 생성해 줄 때 번역,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립어드바이저의 본문이나 댓글 번역할 때 기계 번역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랑 결합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라이터 모양으로 생긴 이리라는 제품이 있고 또 스마트 이어피스라고 해서 하나씩 귀에 끼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 귀로 들어가서 음성 인식이 돼서 상대방 귀에는 다른 음성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뭐 메가폰이라든지 자동차에도 통역기가 적용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원래 뭐 1시간 이상 발표를 드려야 될 내용을 한 10분 정도에 짧게 발표를 드렸는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송은정 연구원님이 와 계시면 먼저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진행하고 신기술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질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통해서 저희 김준석 그 리더님께 아주 따끈한 뉴스를 들었네요. 7월 19일에 파파고가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그럼 바로 그냥 2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기술 소개를 듣고 저희가 영어 교육의 미래 전망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2030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변화 탐색이라는 주제로 해서 연구 보고서도 발표하시고 또 세미나도 아주 크게 개최를 하셨어요. 그때 두 가지 미래 예측에 대해서 상반된 이제 제안을 주셨었는데, 미래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측라는 것과 미래 예측을 무리하게 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해서 교육을 무리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교육 비전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은 2003년,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멀리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15년 정도인데요. 2030년 미래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대로 지속이 될까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각 패널 분들께서 2분 정도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명수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제일 먼저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통번역 기계 앱이 발달을 해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질 거고 직업도 사라지게 될 거고, 이제 이런 게 가장 저희가 듣게 되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희망차다는 생각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너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2030 시대가 되면 바뀔 게 무엇인가, 이제 그 기계는 점점 스마트해지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말을 사람한테 쓰지 않고 기계에다 쓰고 물건에다 쓰고, 인텔리전트해지는 것도 빌딩은 인텔리전트해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 영어 교육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날마다 저희가 다니는 길에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관련된 정보가 원하지 않은데도 많이 노출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가 빅데이터를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제 정보가 다른 사람이 알려지는 이런 일도 많아져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결혼해서 초기에 저희 집사람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강남역에 가서 돈을 10만 원을 찾았는데,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강남역에 왜 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에 뭐 친구 만나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근데 집사람한테 강남역 간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내가 강남역 간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은행에 앉아서 이제 제 정보를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강남역에서 10만 원 인출 이러고 나온 거예요. 7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저보고 어디 가는지 이제 다 확인하고 이런 걸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제 정보가 노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돈은 다 학교 앞에서 찾아요. 학교 앞에서 다 찾아야 제 정보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와 관련된, 학습자에 관련된 정보가 정말로 많아지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 발표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에 얘기하면은 수없이 많은 정보라는 얘기만 하고 그 데이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어 교육에서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어 교육하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활용을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동관 교수님. 뭐 위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위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는 아마 여기 영어 교육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린 지금 많은 부분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2030년에는 아마도 그 자동 번역기나 통역기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이미 앱으로 개발이 돼서 핸드폰을 앞에다 켜놓는 상태에서 와이어리스 이어폰만 끼우면 그냥 본인의 모국어로 얘기를 해도 통역이 돼서 아마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기능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럼 기능론적인 것으로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머리에 새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정도를 염색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다닙니다. 새치가 거의 없죠. 다행히도 제가 한 3년 전에 연구년을 1년쯤 가서 좀 쉬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을 해서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물론 새치가 계속 있어서 염색을 해도 됐을 겁니다. 염색하는 게 참 편하던가요? 몇 시간씩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죠. 안경을 끼고 살아도 좋아요. 근데 세수를 할 때나 수영을 할 때나 렌즈를 새로 맞춰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트랜슬레이터를 귀에 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습의 기회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학습의 기회가 늦어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기계와 다르게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싶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미디어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그것이 인간을 대체하리라고 한 10여 년 전부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멀티미디어는 굉장히 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인간이 갖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과 그 다음에 그런 주체성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하고 흥미를 잃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최첨단 기기 그 다음에 기술들을 더 쉽게 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인풋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훨씬 더 잘 사용하면 우리가 정말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회가 지나치게 영어 교육의 기능론적으로 좀 흐르고 있어서 이게 번역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획일화된 번역이 될 겁니다. 안경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작은 창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눈을 가지고 직접 세상을 응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표현들을 기계가 얼마나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 교육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영어 교육의 지금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패러다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석 리더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네. 전 번역기를 만든 사람 입장이니까요. 뭐 기계 번역기가 뭐 사람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교육을 대체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근데 일종의 이제 도구인 거죠.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뭔가 검색을 해보듯이 기계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생각한 이 표현이 맞는지 혹은 더 좋은 어떤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용이 될 것 같고요. 2030년 정도면 지금보다 품질이 더 좋아졌을 테고 또 현재 이제 자동 통역 앱의 한계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개인화, 두 번째는 신뢰도인데요. 개인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통역된 음성이 그냥 누구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통역된 음성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랑 비슷하게 통역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그냥 누구나 이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번역 결과가 나오는데 뭐 감정이라든지 주위의 컨텍스트 정보를 뭔가 디텍트 해가지고 그걸 번역 결과에 녹여넣는
그런 형태로도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뢰도 문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번역 결과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번역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번역 결과 좋다, 나쁘다, 혹은 더 좋은 번역 결과 이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번역 결과와 함께 이건 어느 정도 믿어도 돼. 몇 사람이 좋아요를 선택한 번역 결과야. 그런 식으로 신뢰도도 함께 번역 결과 해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믿고 번역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국어를 뭔가 트레이닝하는 용도, 연습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번역기, 통역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체한다,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 영어 교육이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외국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호 교수님. 네, 지금 질문이 위기인가 기회인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사실은 위기는 외부로서 올 수도 있고 또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꿔서 본다면은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내부의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외부로서 오는 위기가 없었던 그런 역사상의 시기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2분이라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조선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그 조선에서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런 그 첩보들이 올라왔었고 심지어는 대마도주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이 쳐들어올 겁니다. 대비를 하시든지 화해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근데 조선 조정에서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 새로운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외나라는 항상 그런 우리보다 좀 열등한 건 외나라인데 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쳐들어와봤자 뭐 전라도나 경상도 아래쪽에서 난리치다 가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그 7년간의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세계를 보면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만 이제 과거에 관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감이라는 굉장히 낮은 그 계급에 있었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전라좌수사라는 그 고위직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 풍신수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조선이 기회가 됐죠. 다시 이제 우리 영어 교육 쪽으로 들어오자면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파파고가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또 우리 큰 세계사적인 한국사적인 그런 조류 속에서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먼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성찰에 시간을 먼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 나눈 얘기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들려지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기나 기회 뭐 둘 하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위기를 맞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식의 우리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변화시켜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영어 교재,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 교수법, 또 영어 교육 활용 도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동강 교수님께서 AI 비서를 활용한 영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10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실제 적용한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발표하는 걸 보고 직접 뭐 업체에서는
그런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많은 또 실험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저희 학생 하나가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적용한 사례인데요. 그 인공지능 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SKT에서 누구라는 그 스피커형 AI 비서인데요. 뭐 아리아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고 나서 뭐 그 지시를 하면은 다 들어주죠. 뭐 음악을 틀어줘 또는 뭐 불을 꺼줘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핸드폰에 나오는 시리처럼 단순한 기능들을 이제 IoT 기능 위주로 개발이 된 것인데요. 이 모델은 사실은 뭐 비슷한 모델이 여전히 있습니다. KT에는 막 기가 Geni라는 것이 이제 TV랑 연동돼서 요즘에 뭐 프로를 뭐 선택해 준다든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면은 뭐 비슷한 기능들이 이제 다른 그 업체에도 있는데 애플의 뭐 시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타나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가장 앞서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마존의 에코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이제 그 여행이라든가 이메일,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스포츠 뭐 다양한 뉴스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화면이 나와서 이제 화상 채팅까지도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 에코 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라는 것은 위키피디아를 분석을 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정보를 그냥 트랜스액션을 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있어서 음성 인식과 그 다음에 그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 차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레버봇이라는 그 같은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좀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여기 지금 클레버봇 .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앱으로도 개발이 돼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뭐 일부에 다운로드를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입력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군요. 그래서 I'm fine. What about you? 했더니 이제 goo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뜬금없이 뭐 초콜릿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이상한 애랑 대화한다는 느낌? 그래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뭐 여기에 설명해 보면 정말 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 컨버세이션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는 점이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그 클레버봇이 이 에코와 결합이 돼서 아마 올해 중에 시판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자연스러운 뭐 우리가 그 학습의 도구로서 좀 물론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 원통형 스피커를 가지고 작년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태스크를 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줬는데 초등학생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해서 그룹 활동으로 주로 이용을 했는데 5명, 4명이나 5명 정도의 그런 스몰 그룹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두고 처음에 이제 컨트롤 태스크를 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질문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today in London?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뭔가 태스크를 주고 그것을 완성형의 그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냥 어떤 그 정보를 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라라고 해서 직접 질문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질문하는 활동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까 이제 그런 것은 패턴이고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의 이제 그 태스크를 만들었는데 뭐 그냥 사실은 문장 하나만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런 상황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시지? 무슨 요일이지? 막 떠오르면 What day is it today? What time is i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저기 집어넣어서 직접 따라서 그 에코한테 물어보게끔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Could you spell out apple? 뭐 애플이라는 단어가 뭐 APPLE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보고 이게 이제 낮은 수준의 이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물론 이제 언어 발달 부분에서는 짧은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계에 흥미가 있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파일럿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매주 단위로 저희가 외국어 학습plan 호위츠의 그 외국어 학습plan 측정지를 가지고선 측정을 해봤는데 컨트롤 그룹과 익스페리멘털 그룹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안감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이게 창피하고 무안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아이들끼리 기기를 갖다 놓고 나서 그 그룹 활동으로 질문을 굳이 혼자 할 필요도 없고 하기 힘들면 서로 상의해서 질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틀리면 오인식하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질문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랙션, 그러니까 에코와의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스캐폴딩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화의 시도 횟수를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익스페리멘털 그룹이 굉장히 높게 발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로 이제 얼마나 인터랙션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지 학습자 간의 이제 빈도를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진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인터랙션이 일어난 학생들의 그런 발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가 됐을 때,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차로 가면서 점점점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발화를 시도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미 기개발된 제품을 물론 이제 IoT를 위한 그런 개발된 제품들이었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달리 해보면 EFL 상황에서 굉장히 인풋을 내가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내 앞에서 그냥 무조건 말을 하면 어센틱한 인풋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발화를 시도를 하면서 뭔가 자신감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의 그런 에코와의 인터랙션 또 혼자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일어나는 인터랙션, 그 다음에 학습자 간의 인터랙션, 그래서 다양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 방향성이라든가 보면 더 다양한 종류의 인터랙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다른 분야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니트라는 시험의 그 말하기 시험 그 섹션에 저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 테스크 테이커가 대답한 샘플입니다. 그 연계 질문하기라는 문항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다이얼로그 형식의 문항이었죠. 왜냐하면 기계가 이제 문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놀로그 형식으로 이제 항상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학습자들이 이제 워시백 효과 때문에 실제 시험 준비를 전부 다 스피치 위주로 이제 모놀로그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하게 되려면 저런 식의 뭐 연계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맥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What's your favorite teacher in your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I hate teachers.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미 입력된 거니까 Why do you like her? 또는 him? 하고 물어본 거야. 당황했죠. 수험자가. 그래서 막 버벅거립니다. I like because she's a good teacher.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실제예요. 뭐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이미 패턴을 인식해서 저렇게 대답 안 하겠죠. 처음부터. I like English teacher 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어센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맥락을 아까 이제 파파고에서 보셨지만 맥락을 인식을 해요. 맥락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저런 식의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에서 스피킹 테스트가 가지는 단점, 연계 질문하기의 문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쪽에 아마 토플에서도 저런 식의 좀 뭔가 개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어답티브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 푼다든가 너무 쉽다든가 유불리가 갈리죠.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언어 능력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푼 걸 뿐이지. 그래서 사실 수준별로 여러 검사지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잘 맞추면 점점 어려워지고 많이 틀리면 쉬운 문제로 가는 CAT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이제 듣기나 말하기, 읽기에는 적용이 돼요. 왜? 정답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말하기나 쓰기는 안 됩니다. 물론 크레듀의 오픽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자기의 감각으로 그냥 의지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동 채점 기능과 실제 자동 번역 기술이 같거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게 기반이 똑같아요. 자동 채점 기능에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번역 기술이. 그러면 내가 이미 답변하는 것이 바로 점수가 나올 거고 그 점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난이도 조정이 되는 문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에도 얼마든지 CAT 방식의 시험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기개발된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미래에 적용할 것인가를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더 연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과업 유형도 지정을 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적용한 결과까지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피킹 테스트, 라이팅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표하는 도중에 우리 송은정 연구원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간단히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연구원으로 계신 송은정 선생님께서는요, 사실은 초등, 중등 교원 자격증도 있으시고 교육 경력이 있으셔서 사실은 이런 신기술 회사에 다니는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발표는 송 선생님, 제가 발표는요 질문 5번째 드리기로 하고 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는데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연구 교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30년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변화된 교수법, 뭐 교재나 또 영어 교육 도구들 이런 데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은 그 이제 번역기를 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송강호랑 그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그래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 보면은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영어과 성취 기준 현재 보면은 의사소통 기능 함량이 좀 중요하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단순한 수준의 의사소통은 사실은 자동 번역기가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머신러닝 수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그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번역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구글이 조금 기술이 앞서 있고요. 너무 솔직하죠. 그런데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은 역사성 있는 언어를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현대에서도 비유, 풍자, 역설과 같은 내용을 번역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머신러닝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기계가 사소한 에러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에는 결국 사람이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번역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어차피 사람이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영문학이라든지 영어로 된 역사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정서적 부분이 중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에서는 이제 기술을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교수자 측면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영어 교수를 하는 것, 또는 학습자 측면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되고요. 현재 의사소통 중심에서 조금 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에코 그런 인공지능의 인격체랑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이 증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서 학습과 수행을 증진시키는 영어 교육 방법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수 교수님도 혹시 네, 이제 교재나 교수법 뭐 도구 측면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까 김준석 팀장님도 그리고 지금 송은정 연구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대체가 아니고 활용, 뭐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제 저는 궁금한 건 이런 기계 학습, 그다음에 머신러닝, 인공지능, 자동 번역 이런 걸 연구하고 실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끝단에 과연 우리 인간과 정말 대체를 하게 돼서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 이제 전 석사를 통역을 했었는데 통역 공부를 할 당시에 제가 첫 시간에 들었던 얘기가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계가 어떤 번역이나 통역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답변 중에 하나가 자동 야구가 한참 대학교 앞에 많을 때였어요. 니네들 그 앞에 가서 자동 야구하면 그 이렇게 배트 휘두르고 하는 재밌긴 하지만 만약에 야구장에 그 투수보다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기계를 가져다 그 야구를 하면 그게 재미가 있겠냐. 결국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미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따금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돌려봤을 때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진짜 이거 니네보다도 못하지 않냐 이렇게 멍청한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활용해서 영어 작문을 할 때 문장을 넣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고치는 거를 학생들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고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배웠는데 어느 순간에 넣었더니 이제 니네보다 잘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잘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번역 의뢰를 받아서 번역 작업을 하다가 심심해서 제가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어봤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의뢰받아서 한 번역을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그걸 제가 뭐 손을 봐서 하기에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영어 교육 차원에서 도구나 이런 면에서 해야 될 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그냥 우리가 적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태도를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이런 기계나 컴퓨터를 어찌 보면 달갑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똑똑한 동료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나중에 대체할 때 뭐 볼멘 소리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작년에 여러분들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 어학 학습 그 소프트웨어 아시죠? 미국의 메인주에서 로제타 스톤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미국에 현재 한 4,000개 학교에 로제타 스톤이 어학 교재로 활용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활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제타 스톤이 들어간 고등학교는 불어 교사를 필요로 한 거였는데 메인주에서 그 학교에 불어를 가르칠 교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로제타 스톤이 정말로 인간을 대체한 수업을 하게 됐어요. 학생이 로제타 스톤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실제로 로제타 스톤에서 돈을 받아갔어요. 누가 돈을 받아간 거냐? 그러니까 로제타 스톤의 그 로컬 대표가 가서 받으면서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 선생님의 직업을 뺏어가려고 우리가 이걸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돼서 좀 굉장히 쑥스럽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대체하니까 나는 영어 교사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교육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구가 무언지 사실은 교육자들이 더 먼저 알고 그걸 활용하고 그것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도구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러한 도구와 같이 팀 티칭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현명한 대안이지 않을까. 뭐 이제 누군가와 수업을 같이 하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어떤 도구와 코티칭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송은정 선생님께서는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 기능이 좀 더 심화되는 것과 또 문학이나 이런 쪽이 이제 더 같이 갈 거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우리 신동강 박사님 교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는 이 섞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교사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도구와 이제 교사 인식 또 교사와 도구 관계로 해서 같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용우 교수님 또 다른 어떤 교수법에 대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짧게 신동환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교수님께서 AI 비서를 활용한 아주 선도적인 연구를 잘 보여주셨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원래 전공이 SLA 쪽인데 이제 그 SLA적인 관점에서 많은 교수법들이나 또 이제 그 사설 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방안이라는 것들이 나왔지만 그 SLA 제이언어 습득의 이론에서 말하는 그 습득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습득을 촉발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참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AI 비서는 어느 정도 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영어를 통한 대화를 통한 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AI 비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어떤 진짜로 어떤 그 인터랙셔널한 그런 소통이 아니라 트랜잭셔널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개발 목적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교육용으로 좀 특화된 앞으로 좀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실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그런 교실 맥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AI 그 교육 일종의 조교라고 할까요? 이게 활용이 된다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듣다 보니까 그 AI 그 봇 디바이스들이 어쩌면은 그 우리 그 말하자면 과거에 얘기했던 디지털 교과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변화하지는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조용우 교수님께서 그 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왔을 때 교수법과 교육과정과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교사는 여전히 교사잖아요.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또 교사가 영어 교사 가져야 되는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공지능 상용화 시대에 적합한 코칭 방식의 영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10분간 발표를 듣고 그리고 몇 분 더 다른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가운데서 코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The English Coaching Tur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이렇게 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이 코칭이라는 용어를 teaching이라는 용어와 좀 비교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도 나도 인공지능 활용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지각 변동. 자극적인 내용이죠. 또 더 자극적인 내용은 AI 교사와 가상교실 수업 시대 곧 온다.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교사인데 이거 어떡하지?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과목 수강하고 C 자격증 따세요. AI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단국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번 학기인가요? 다음 학기인가요? 도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조교나 교수님 상담 받기 전에 AI 조교랑 이렇게 채팅하면서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뭐 하면 좋을까? 이번에 학사 과정에서 뭐 이런 거 변동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AI 조교가 바로바로 대답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뚱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혹부리 영감과 흥부와 놀부 이야기 혹시 공통점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부리 영감과 흥부와 놀부 얘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죠. 두 이야기상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공통점을 발견하시면 오늘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부리 영감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이거는 그 두 주인공 중에서 못된 혹부리 영감님입니다. 처음에 그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산에 갔다가 도깨비들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혹도 제거하고 굉장히 그 부자가 돼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못된 혹부리 영감님이 자기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착한 혹부리 영감님 했대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됐죠? 오히려 혹을 더 덧붙였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흥부와 놀부도 마찬가지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엮여져 있습니다. 흥부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놀부가 흥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제비다리도 부러뜨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굉장히 안 좋았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냐? 이제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해볼 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패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공식이 얻어진 다음에 원 데이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공식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탑다운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완벽하고 보고서도 그냥 그래프가 그냥 쫙 올라가는 굉장히 예쁜 보고서가 나오죠. 근데 보고서를 쓰는데 갑자기 이런 어너멀리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져요. 아, 이게 뭐야? 예쁘게 안 나오잖아, 이거. 근데 사실은요, 이게 어너멀리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원래 내추럴하게 원래 있던 것인데 내가 이제 이 탑다운적인 결과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흥부와 놀부나 그 혹부리 영감 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에깅턴 교수님께서 탑다운 사고방식과 이 바텀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영어 교육의 어떤 과정들 또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패턴을 짜고 법칙을 발견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또 기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기업에서 했던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 또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죠. 저쪽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사례들을 맥락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그 패턴대로 했을 때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잘 되던가요? 맥락이 달라지면 원래 잘 되었던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점의 변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저는 사실 외부의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위기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발표에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구체적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인공지능 이제 상용화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자면은 양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이를 쪼개는 분업화 시대였고, 대중들이 많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됐었고, 물건을 표준화시켜야 되었고요. 또 확실성의 시대. 철저한 공식과 법칙과 사전 계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확실성을 추구했었고 직장인 개념이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기고 또 분업화도 중요하지만 전문화, 대중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개별화, 학습자의 맞춤형이 되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표준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각 개인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최적화 또 확실성보다는 상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 또 직장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콜링을 생각하는 직무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탑다운인데요. 우리가 확실성의 시대에는 교육부나 또 우리 학교나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나 수많은 정말 아침 깨고 나면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이 이제 더 이상 확실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바로업이면 해결이 될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탑다운이 아예 없이 바로업으로만 진행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체계화된 또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작년에 연구년을 겪으면서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산에서 이제 가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무들 한참 보고 있으니까 참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수많은 태풍과 자연재해와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좀 단순하게 보면은 나무에는 프랙탈 구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과학이 이제 카오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죠.
그 과학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이제 프랙탈이라는 구조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연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무 구조도 보시면 이 전체와 부분이 지금 똑같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폐포의 어떤 구조라든지 혈관 구조, 또 우리 구조, 이게 조직들의 구조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프랙탈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프랙탈 구조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일치하는 구조예요. 우리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이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공동체가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 끊임없는 논쟁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자연 세계에 보니까 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아주 잘 조화시킨 그런 구조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만약에 대신한다고 하면 극단적인 상황일 때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논의에서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당연히 어떤 사람의 do value, 어떤 능력이겠죠. have value, 소유 가치는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be value, 나의 존재 가치는 절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 우리 학습자들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에이전시라고 하죠. 자기가 어떻게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영어 공부가 되고 이 영어 공부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사회의 영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리차드 로카트 96년에 보면 교사가 이제 티처라고 하는데 티처가 단순히 티치하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eds Analyst이기도 하고 Curriculum Developer, 또 심지어는 Counselor, Mentor, Researcher가 되기도 하죠. 또 Planner, Manager, Group Organizer 같은 역할을 하고 특히 저는 이 네 가지 역할에 주목을 했는데요. Facilitator, 교실에서 어떤 딕테이터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소통을 하는데 촉진시켜주는 그런 촉진자 역할, 또 모티베이터, 학습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기부여자, 임파워는 내가 가진 권한을 위임해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코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 코치의 역할을 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1년부터 저희 배재대 그 테솔학과에서 그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이네드라든지 이런 온라인 리딩 프로그램 음성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걸 읽거나 할 때 이해도가 얼마인지 또 지금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주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참 좋은 게 만약에 제가 이런 분석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삶이 힘들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기계가 이 정도는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교수는 뭘 하느냐? 학생들이 학습을 한 상태에 오면은 코칭을 해줍니다. 자, 한 주 동안 학습을 얼마나 했니? 학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니? 이 학습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너의 강점은 뭐니? 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막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내면의 엄청난 성찰과 고민들이 시작이 되고 교수가 이거 해라고 하지 않아도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가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에 김정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제 온라인 스피킹 라이팅 테스트가 있는데 이걸 보고 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고서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자기주도 영어학습 설문지 결과를 보니까 현재 너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다음 주에 네가 이 설문지를 보고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영역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간다면 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문당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6년 정도 하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좀 적응이 돼가고 있고 이제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학생들의 속에 있었던 그런 잠재력과 능동성들이 발현되면서 엄청난 역동성이 학과 내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드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과 피드백을 하는데 지금은 좀 힘든 게 학생들이 이 글을 쓰면 제가 피드백을 다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뭐 힘들다기보다는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나요. 예, 이제 슬슬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오늘 전문가들 오셨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돼서
온라인상에 이 AI가 들어가서 참여자 역할이 되고 교수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좀 달아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AI와 학생이 주고받은 피드백을 보고 저는 또 질문을 던져줄 수 있겠죠. 성찰하는.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피드백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대동소이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인공지능에 좀 맡기고 저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전제가 세 가지 지식의 층위를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노왓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했을 때 개념적이고 선언적인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노왓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게 이제 노하우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어. 이것들은 이제 개념 선언적 지식들이 사용이 됐을 때 그 테크닉이 되고 기술이 되고 실행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 외에 다양한 이런 빅데이터 기술들이 활용되면 노왓은 뭐 당연한 얘기고 노하우까지도 상당 부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역할들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와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죠. 지식이 내면화되고 목적의식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내적 동기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내 가치관과 결부된 영어 지식이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새로운 지식의 층위 이걸 과연 기계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인디고 같은 AI 비서 또 이제 파파고도 많이 갖고 놀고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클로버 있죠. 네이버 클로버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노하우까지는 되지만 와이까지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의미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우리 영어 교사들, 뭐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좀 코치로서의 역할들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코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코칭은 티칭이나 뭐 튜터링 같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 질문과 성찰을 유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영어 교사들은 그 AI나 VR 같은 최첨단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또 영어 교육의 성과와 성취도를 제고하는 유의미한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샘플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어떨까? 지난 한 주 동안 본인의 영어 학습에서 성취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니? 다음 주 일을 성취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완할 학습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학생들하고 여러분 나눠보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색다른 또 학생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준비된 것이 많은데 이걸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번 학기 제가 진행 중인 7명의 그 코칭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소감인데요.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기에 관한 검사를 했는데 나는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았다. 그리고 나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던 동기를 내부에서 찾기 시작했다. 또 나만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설정된 후에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 이후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요. 코칭하기 전에는 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영어 교사분들이 좀 이런 코칭 패러다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기계에게 좀 위기를 느낀다라는 보기보다는 기계에게 좀 힘든 일들, 피곤한 일은 좀 맡기고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역할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제예요. 연구자로서 연구는 또 어떤 쪽을 좀 해줘야 될까? 또 만약에 우리가 산학협력이나 어떤 사회에 어떤 필요한 영역에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 발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명수 교수님께서 연구 분야에서 또 새로운 것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짧게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은정 선생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연구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을 만한 연구 뭐 이런 것들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목에 제가 Enabling the Future라는 말을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는 이제 더 많은 과학 기술을 몸소 체험하게 될 건데 단순히 예측하는 건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실제 실현하는 이런 데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나 그다음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한 L1 아이덴티피케이션 요런 쪽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빅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일 겁니다. 코퍼스 언어학자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그 코퍼스 데이터들을 얘기를 할 때 BNC나 아니면 미국에서 하는 이제 코카 정도 이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의 양은 사이즈가 이미 웹을 코퍼스로 이제 여기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사이즈는 이제 수십억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사이즈가 1억이다, 5억이다 이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구텐버그라고 하는 이제 무료로 이북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이 있는데 연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작권 우려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에서 아마 이런 걸 이제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래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데이터로 저장한 이런 사례인데 이건 단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노래를 분석하는데 정말 그 수십 년, 100년 이상 된 노래의 어떤 변천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아마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빅데이터는 사실 이렇습니다. 빅데이터가 can simultaneously support N1 and N all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들 하는데 무슨 얘기냐? 정말 양이 많은 데이터는 단 한 사람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루에 하는 모든 것들은 디지털 브레드크럼을 만들어낸다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어떤 교육적인 가치 면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개인화하는 이런 방법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걸 벌써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학교에서 e캠퍼스나 아니면 블랙보드나 이런 LMS 시스템 많이 쓰시죠. 코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주로 하는 건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하는 게 이제는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마케팅 그리고 수익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케이션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개인화된 어떤 학습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러너 프로필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면 LMS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학생이 언제 접속을 했고 무엇을 다운로드했고 몇 시간을 그것을 들여다봤고 과제는 어떻게 했고 뭐 점수는 어떻게 되고 출결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받잖아요. 이러한 걸 하나의 영어학습 관점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조용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데이터들을 통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머티리얼을 읽어야 되고 이런 분석을 교사가 혹은 교수님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기술적인 어떤 관점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고 코칭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모티베이션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학생들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고 하면 시험을 따로 봤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LMS 시스템 플러스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라고 많이 얘기하죠. API 기법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네이버의 사전을 들여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걸 들여다 볼 때 어떤 단어를 몇 번 찾았는지 무엇을 들여다 본지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API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일부러 우리가 이 학생의 어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라이팅 할 때는 이게 사전이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동의어 사전, thesaurus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무조건 네이버예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야, 네 네이버 진짜 좋아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곧잘 하는데 정말 자동으로 네이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콩코덴서 이런 거 활용을 하게 되면 콩코덴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자동 이제 쓰기 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AW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이제 AW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래저리즘을 디텍션하는 Grammarly나 아니면 Ginger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라이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번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라이팅 가르칠 때 보통 라이팅 프로세스가 프리라이팅, 드래프팅, 리비전, 에디팅, 퍼블리케이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라이팅 해보라고 하면 브레인스토밍을 그냥 찾으면서 하는 건지 브레인스토밍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어느새 보면 네이버 검색하고 있어요. 이제 구글 번역기 제가 알려준 다음부터는 자기가 할 말 거기다 타이핑해서 그거 그냥 카페에다가 적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뭐 하냐? 처음에 그냥 네이버예요. 그다음 웹이고 그다음은 카피 페이스트하고 고도의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식으로 정말 점점 나날이 이게 베낀 건지 알 수 없는 고도의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고상한 얘기만 계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무얼 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AWE 뭐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Grammarly를 활용한 건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글을 쓰면 이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으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정보를 줘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커멘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에서 개발한 Write and Improve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이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존의 그래머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피어 피드백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친 것, 바뀐 것 이런 것들이 쭉 근거가 남으니까 아마 라이딩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같이 이제 팀워크를 이루면서 무언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점점 원래 AWE는 평가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2 러너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많은 학생들이 시스템에서 주는 피드백이 너무 기계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데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이 오히려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있는 거죠, 충분히. 뭐 보통 우리가 모국어를 L1을 사용하는 사람이 L2를 사용하게 되면 이 랭귀지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크로스 링귀스틱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번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번역 냄새가 난다 혹은 트랜슬레이션의 어떤 보편적인 이런 성향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는 접속사가 원래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런 접속 부사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라는 말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순 우리말의 현상인데
영어의 어떤 오염이나 영어의 영향으로 해서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건 한국어는 어떤 절과 접속사가 바로 앞단에 붙어 있지만 영어는 절 앞에 붙어 있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런 차이가 보통 있어요. 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이티브 랭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어떤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쓴 나라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 확률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제 뭐 문학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어떤 특정 글을 보면 이건 이 저자의 글일 확률이 많다,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뭐 제가 굳이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이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뭐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등 뭐 다양하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어떠한 특성, 어떠한 패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티브 랭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L2 라이팅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건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말하자면 그 글 데이터들을,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많은 학자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확률은 80%에서 85%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글을 가져다 주면 이 글은 한국 사람이다, 이 글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쓴 코퍼스를 품사 태깅을 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제가 늘 보면서 학생들 라이팅 보면서 궁금했던 건, 우리말의 접속사가 항상 앞에 이렇게 앞단에 말을 할 때 이렇게 붙는 성향이 있어서, 만일에라고 하면 이 영어를 쓸 때 우리가 종속절로 이렇게 주절을 앞에 쓰고 뒤에 쓰는 이러기보다는 앞단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의 코퍼스와 일본, 중국과 비교를 대충 해봤더니 이 앞에 게 대문자고 뒤에 게 소문자예요. 그러면 대문자로 if를 쓴 확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비율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althought나 but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러한 어떤 뭐, 그리고 품사의 어떤 그 빈도도, 이런 것들을 전부 놓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한다면, 이제 제가 L1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쪽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처음 봤던 게 SVM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뭔지 몰랐고요. 여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학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대번의 질문이, 왜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냐, 이래서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제대로. 근데 어떤 피처를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어떤 L1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 영어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야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어 교육의 어떤 연구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7분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7분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급히 이제 마지막 우리 송은정 연구원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면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품사 태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텍스트 애널리시스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저도 위기감을 느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가 이제 의원 주제로 콜로퀴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있는 송은정입니다. 저 사실 오늘 발표 시간 짧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제 백그라운드 잠깐 소개해드려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공립 교사로 6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교사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채용돼가지고 지금 교육대학원 나왔고 이화여대에서 교육공학과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일반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이제 이분 저희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익지스턴스 얘기하셨는데, 미래 사회는 인간과 기계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IT 회사니까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인간과 컴퓨터가 대결하는 이벤트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알파고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뭐 알파고 쇼크라는 말 회자되면서 미래 사회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담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간과 컴퓨터가 대결하는 구도는 머지 않아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인간이랑 자동차가 대결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자동차가 발명된 지 초창기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사람이랑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죠. 우리가 자동차를 잘 이용을 하면 되지 그거랑 달리기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을 하는 이런 구도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교육을 좀 더 진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교육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교사로서 어떤 부분에서 좀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코칭 부분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리 그 슐만의 PCK 이론 보면은 영어 교사로서 갖춰야 될 주 역량 그러면은 뭐 페다고지컬 날리지, 컨텐츠 날리지 해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테크놀로지가 더해져서 T팩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테크놀로지 날리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저는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교수 학습을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피니션인데 지금 여기 데피니션 굉장히 많은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은 데피니션이 계속 바뀌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완성된 게 아니어가지고 그 탑다운 방식, 드릴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경험적이고 총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으로 연구하실 때 데피니션 쓰실 때 좀 이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앞에 그 팝하고 얘기하실 때 너무 잘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뭔가 문장을 기계로 번역을 할 때 물론 지금 딥러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극복됐지만 이거는 기존 거예요. 이런 문장을 저 가운데 여기 다 영어 되게 잘하시니까 금방 해석하셨겠죠. 근데 이 문장은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꾸며주는 게 두 개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걸리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해석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남자가 망원경으로 정원에 있는 여자를 훔쳐봤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번역하는 거고 이걸 기계 번역을 돌리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죠. 남자가 정원에서 망원경으로 여자를 보았다. 그다음 남자가 망원경으로 정원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남자가 정원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중의적인 꾸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상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젠더에 관련된 고정관념 있잖아요. 남자는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여자는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근데 기계는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는 데는 기계한테 상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기계 번역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딥러닝으로 많이 극복을 하고 있죠. 사실 2007년에 구글 번역기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줬잖아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개발됐을 때는 옛날에는 이런 방식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구글 번역기는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공문서를 이용해서 처음에 번역이 됐거든요. 각 주에서 공문을 낼 때 영어랑 스페인어 두 벌로 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이제 짝지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구글 번역기가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돼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또 어려운 게 피처 디자인 특징 설계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기 다 거의 다 연구자분들이실 테니까 우리 이거 딱 보면은 연봉을 예측할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종속이고 어떤 게 매개일지 우린 딱 보면 대충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게 어떤 게 집중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기존까지 그 우리 인공지능 연구에서 있었던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데피니션 얘기했으니까 이게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용돼서 쓰이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저희 회사 건 아니고 엔비디아 건데 잠깐 가져왔어요. 밑에 출처 있고요. 네. 근데 AI가 제일 큰 개념이고 머신러닝이 그다음 작은 개념이고 딥러닝이 그 안에 있는 하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 이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 해당되는 게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실 팝하고 해가지고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 해가지고 인공신경망 기술 이런 게 가장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특징 설계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극복하는 거를 되게 그냥 좀 거칠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개야 하면 개의 특징 되게 많잖아요. 다리 4개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다리 4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 의자도 다리가 4개인데 얘도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면은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를 이제 구분을 할 때 닭은 다리가 2개니까 개가 아니죠.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입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개가 아니죠. 근데 늑대를 딱 보면 이게 개야 아니야 할 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구분하기가. 그래가지고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개가 되게 여러 마리인데 여기서 개의 특징을 뽑아내가지고 뭔가 개라는 표상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 개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셜 기호학 이론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언어학 쪽에서 랑그하고 파우롤에 더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사인 얘기 조금 하면요. 시니피아는 기호 내용이고 시니피앙은 기호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특징을 꺼내고 그걸 사용한 개념 시니피아를 획득한 다음에 거기에 이름 시니피앙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실시간 통역 서비스에서 translate.it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은 선생님들 그 최대 100명까지 대화를 통역해주는 얘는 채팅방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학습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그런 번역이고요. 다양한 음성 입력도 지원되고 제가 컴퓨터 2대 가지고 혼자서 이거 한 건데요. 보면은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보이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라 말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음성 입력도 지원돼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 검색하시면 앱도 있고요. 그래서 How are you 하면은 딱 들면은 뭐 안녕하세요 하면 How are you 해서 번역해서 보여주고 이게 조금 웃긴데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이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죠. 네, 발전해 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제 시각장애인이신데 이분 실제로 저희 회사 근무하시는 개발자분이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전맹은 아니셨고 7살 때 시각을 잃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개발하신 건데 시간이 없지만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을 쓰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안경을 쓰고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And then it'll recognize the text. Read me the headings, which is incredible. Thank you. I can use the app on my phone to take a picture of the menu, and it's going to guide me on how to take that correct photo. Move camera to the bottom right and away from the document. And then it'll recognize the text. Read me the headings. I see appetizers, salads, paninis, pizzas, pastas. Hi. 네. 눈이 안 보이시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어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설명해줬고 메뉴도 읽어줬고 앞에 있는 사람들 감정이나 나이도 읽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고요. 뭐 이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사진 올리면 얼굴 표정 인식해가지고 이모지를 붙여준다든지 K-12 선생님도 유용하게 쓰시겠죠. 아이들 그 초상권 보호하는데. 그래서 사진 올리시면 이렇게 이모티콘 붙여주고요. 표정을 인식해서 비슷한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얘 이제 이제 다 영어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는데 사진 올리면은 어떤 상황인지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 여기도 저희 코그니티브 서비스 기술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개 사진 올리면 어떤 품종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올리면 몇 살인지 기분 나빠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코카콜라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디지털 이벤트도 했어요. 코카콜라랑 셀피 해서 올리면은 코카콜라 100살, 나는 30몇 살 이렇게. 네. 그래서 앞으로 AI가 에듀케이션 어떻게 적용될 건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LMS 시스템에 AI가 들어가가지고 레커멘데이션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인식이나 아니면 번역 서비스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될 거고, 이 레커멘데이션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자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미 알고는 있지만 회피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제가 언젠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회피하죠. 근데 사람이 레커멘데이션 해주면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레포가 망가지니까 그 AI 비서가 이제 K-12 곧 있으면 기말고사인데요. 주인님, 앞으로 하루에 2시간씩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당신은 60점 이하를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커멘데이션 해주겠죠. 그래서 레포가 망가지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 될 거고요. 랄 관련돼서 연구가 되게 활발한데 선생님들 로봇이 어느 정도 보조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람보다 로봇이 좋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로봇이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롯데리아 점원이 키오스크로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절대 사람이 기계가 대체해줄 수 없는 사람의 역량은 공감, 창조, 가치 판단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여기 공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가 중간에서 아무리 번역해주고 로봇이 커뮤니케이션 대체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니면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게 될 거고요. 영어를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영어의 사용이 영어 교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번역기가 좀 대체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영어가 도구라면은 이 영어 교육이 도구적으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좀 더 뾰족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더 정서적으로 정확하고 사람에 다가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번역기가 해주지만 조금 더 뾰족하고 사람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의사소통은 또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송은정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신 동영상이 많은데 못 봐서 너무 아쉽고요.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지만 이미 지났지만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우리 김준석 그 리더님 한마디로 그 영어 교육자한테 또 협력할 어떤 부분이 어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1, 2분만 듣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 받아서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이라든지 뭔가 약간 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뭐 인간을 대체한다, 뭐 나중에는 기계가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분들도 좀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한계라든지 이 기술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유용하지만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한계도 있다라고 좀 학생들한테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협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외국어 대학교의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통역 쪽 대학원에서 밥하고, 그러니까 번역기의 품질, 번역기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뭐 좋다 나쁘다 혹은 더 나은 번역기는 이거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쌓고 나중에는 이제 얼마만큼 피드백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졌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 번역 기술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기가 뭐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항상 번역기가 오류를 낸 뭔가 안 좋은 어떤 피드백 사용자들로부터 그것만 계속 보니까 저는 뭐 인간을 대체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보니까 번역기가 틀리는 예들 그런 것들만 계속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분들이시니까 팝하고도 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역할을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일단 질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친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